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용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이 9월 29일이네요. 내일이면 10월 1일 즐거운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라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비록 고향에는 내려가지 못하시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고향에 있으실 겁니다. 긴 연휴 기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시더라도 그동안에 미뤄왔던 일이나 아니면 독서 그리고 취미생활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오랫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경매 이제는 수익 낼 때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출간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책 속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부동산 경매는 배웠지만 실전에 약하시거나 아니면 특수 물건의 심화를 통해 재테크로 수익을 내려고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책을 소개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책 속에서 한두 개라도 지식과 정보를 얻어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당 책은 제1장 유치권, 제2장 약정지상권, 제3장 법정지상권, 제4장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5장 분묘기지권 총 298페이지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씨로만 빽빽한 포스팅은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서 보시기에 다소 지루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 내용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에 관련 있는 이미지를 적절히 삽입 배치하여 예시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일반 시중 서점에 출간되어 있는 경매 관련 훌륭한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과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소제목과 관련된 이미지를 삽입하여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책 내용을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에 이제 19편으로 되어 있고요. 약정지상권 제2편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법정지상권이나 약정지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학습으로 지상권이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이해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총 23편으로 되어 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1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제12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 책 한 권이면 유치권 따로, 법정지상권 따로, 분묘기지권 따로 세 권의 책을 각각 사실 필요가 없이 이 한 권의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리라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 책 내용의 일부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유치권에 대한 성립 요건에 대한 판례를 정의해 놨는데요. 먼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예를 들어서 유치권 성립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이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320조 제1항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법조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부분 판례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그냥 테스트로만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신 분들, 부동산이나 또 경매를 접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으세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독자분들이 이런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고 다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이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는데 별 어려움 없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텍스트로만 갖고서는 머릿속에서 세 단계까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도예로, 글씨로, 그림으로
이렇게 풀었으면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각 소제목마다 전부 다 이렇게 이 제목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적절하게 삽입 배치해서 여러분들을 이해도와 또 대부분 판례를 기초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나기 때문에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경매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말 그대로 또 무섭습니다. 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 플러스 이제 목적물을 점유를 함으로써 대세권, 이제 물권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을 때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는 이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그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을 인도 거절할 수 있는 인도 거절권이 민법 320조의 유치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는 항상 우리가 공시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하고 입주를 하면 등기 따위 필요 없이 우리 대항 요건을 가져서 다음날 오전 0시부로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유치권도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하고 점유가만 서로 돼 있으면은 이게 물권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자기의 목적물에 점유하면서 공사대금 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유는 불법 점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비로소 물권으로서 제3자한테 다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치권의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점유의 방법을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다가 안 되면 이걸 갖다 같이 해서 이렇게 구분지었는데 같이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이 내용의 판례 내용이 이 법조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유치권에 대한 그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하는 내용도 그렇게 그냥 글로만 텍스트로만 놓으면 그게 머릿속에서만 돌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의 형태도 많습니다. 경매물건 보면 톱박이 상태에서 이제 기초공사죠. 기초공사한 상태에서 유치권을 또 주장한다고 이렇게 경매물건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당황하게 되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는가,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 뭐로요? 제가 그냥 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항상 누군가가 소송을 통해서 국가구제를 받은 거죠. 판결로서 효력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가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소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하고 싸우려면. 그런데 그 소송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대부분 판례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여러분 백전백승이라는 것이죠. 알고서 우리가 경매물건, 위험한 물건을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모르면서는 절대 이거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변호사 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분도 어차피 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게 이기가 또 지는가 이런 걸 갖다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판례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거. 그 다음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토지만 매각 시 또 유치권. 항상 우리가 경매물건 보면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반월과 실관계 항상 따라다닙니다. 항상 따라다녀.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 이 책에 사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하게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주 쉽게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은 같이 따라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유치권부터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법정지상권부터 해석해야 될 것인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게 아니라 법정지상권을 먼저
검토 분석을 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유치권도 비례에 의해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낙찰자한테 불법행위가 된 것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가 초과 상태에서의 유치권이 주장을 할 때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상권이죠. 우리가 약정지상권이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지상권을 갖다가 그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법정 관습법으로 넘어가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약정지상권은 것은 서로 타인의 토지를 갖다가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쓰고 그 남의 토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게 등기부상의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부상 일부에 약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입찰을 할 때 해당 토지는 누군가가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의 땅하고 서로 지상권 설정의 계약이 체결돼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 사용 수익권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물건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걸 꼭 들어가지 않고 내가 이걸 패스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안 들어가고 성립이 안 되면 들어가고 입찰 들어가고 약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입찰에 참여하고 약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니까 입찰을 포기하고 자 이런 것은 실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재특규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순위 지상권, 그 다음에 후순위의 지상권 이런 관계 모두가 다 설명을 돼 있고요. 나대지상의 저당권만 설정된 경우 지상권과 저당권이 같이 상존하는 경우 또 지상권과 저당권이 설정한 후에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해당 토지에 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이 설정하면 지상권의 소멸 여부 관계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죠. 우리가 280조에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281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죠.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기가 필요 없이 우리가 토지의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도 총 23편으로 해서 다양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부터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의 판단 기준 우리가 볼 땐 여러분들은 저당권 볼 때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첫 번째 이렇게 하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재는 항상 이런 법조문만 가지고서 접근하다 보면 경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한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건물의 존재는 대법원 판례에서 완전하게 지붕, 기둥, 벽이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다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건물에 대한 판단은 잔금 납부할 때까지 우리가 지붕, 기둥, 벽이 있으면 소급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무상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지식 갖고는 절대 법정지상권에 관련되어 있는 입찰을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신데 제가 이거를 다 낱낱이 실전에서 아주 요긴하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 알아야만 사항을 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우리가 구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이 설정한 후에 구건물을 멸실하고 신축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2003년 12월 18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죠. 98-4360의 전원합의체 판례로 상당히 지금 진보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토지 건물을 공동저당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속성이 있죠. 그러나 건물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되면 우리가 소멸, 멸시를 해서 새로 신축하게 되죠. 그랬을 때 토지에 대해 저당권 실행을 해서 제3자가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신축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정지상권 인정하는지 아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관계, 법정지상권과의 그 임차인하고 어떤 관계 그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 민법 211조에 법률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인 권리가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도 범주가 있습니다. 212조에. 그래서 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토지 상하에 토지 소유권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여러분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 공간만이 의미한 게 아니라 지하나 지표, 지상의 공중권도 다 합쳐서 소유권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분지상권 하게 되면 지하로 뭐 지하철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송유관이 매설되다든가 아니면은 지상에 육교라든가 송전선로가 우리가 내 땅 위로 지나갔을 때 이런 것이 구분지상권하고 관련돼 있죠. 이런 것이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만 경매 나왔을 때 우리가 선수의 지상권은 낙찰자 인수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 처음에 경매하신 분들이든가 기초가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경매 그 물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수란 말 나오면 부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걸 꺼내는 것이죠. 이런 것도 보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에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의 차이점은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을 때 토지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 설정 임의경매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법정지상권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나 증여, 강제경매나 공매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고 분리됐을 때 이럴 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관습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존속하고자 해서 전물을 보호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도지 멀쩡한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철거 멸시를 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 손실이 와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한 것을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정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죠. 건물을 보호의 목적이다.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보호가 건물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법상에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 이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 나는 못 나간다, 뭐 이런 분쟁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분쟁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요건을 사실화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토지의 사용권을 얻고 이러한 경우는 토지 사용권을 얻지 못해서 건물을 철거해 주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법으로 명확하게 해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요건은 동일합니다만 아까 설명드렸지만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했는데 새로운 판례는 우리가 가압류 당시를 토지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최단 존속기간만 우리 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최장은 우리가 제한이 없습니다. 영구 무한적으로도 남의 땅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구건물이 우리가 토지만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이 구건물이 있다. 그러면 법정지상 존속기간이 다 돼서 소멸됐는지 그런 걸 가지고서 따져야 되고 법정지상권이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존속기간을 따질 것인가? 우리가 건물 최초에 보존 등기할 때부터 한 것인가? 아니면은 잔금을 납부할 때부터 따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장에서 혼란스럽죠. 명확하게 제가 이 책에다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판례를 근거로 해서 토지 건물 중에 일부 땅만 나왔을 때 지상의 건물이 존재할 때 이 건물이 지상권이 다 소멸
이 30년인지 15년인지 5년인지 아니면 이미 이제 1년의 기간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분석하고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어떻게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가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면을 통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거를 보시고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다 도예를 해서 풀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문의를 별도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책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문을 구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묘 기지권입니다. 우리 실무에서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땅에 임야에 부묘가 있는데 남의 타인의 이제 묘지가 분묘가 써 있다는 거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묘 구리 방법, 분묘를 채굴해서 옮기는 방법, 아니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이게 타인의 토지에서 이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건이에요. 우리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죠. 판례가 인정하는 법이에요. 오랜 우리 관행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매장법이었거든요. 관행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오랫동안 관습, 풍습을 갖다가 법적으로 확신시켜주는 게 관습법이거든요. 관습법에서 판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라도 분묘를 우리가 시효취득하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쓰게 되면 그 분묘 기지권은 민법과 동일하게 존속기간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30년, 15년, 5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해당 토지에서 분묘를 설치하고 수호 봉사할 수 있는 기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효취득하는 것입니다. 20년이 분묘를 설치했다면.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권 보호, 또 자기의 재산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리를 좀 아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질문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아마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성립 요건 다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가 있고 타인의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에서 완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이제 그 토지를 팔 때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매매한 경우에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이제 분묘를 쓸 수 있는 기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법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라든가 존속기간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사법 이전 이후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으로 출간했기 때문에 이 책 속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함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전부 다 드렸으니까 시간 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책을 한번 이렇게 구입하셔서 보시면은 뭐 어디 상담하려고 해도 요즘에 누구한테 상담하려고 해도 물어봐도 그냥 하기가 좀 부담되시죠. 그리고 남의 일에 매일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한 책 경매하신 분이라든가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업에 이렇게 경매 컨설팅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책에 전부 다 유치권이라든가 지상권과 관련된 그 분묘기준권까지 전부 다 수록한 책을 한 권만 구입하시면 지금 책이 제가 정가를 2만 원으로 매겼습니다. 인터넷에 하게 되면 뭐 한 10% DC하니까 19,000원으로서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를 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든가 영상을 참고하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서 시중 서점, 대형 서점에 다 배분되어 있고요. 인터넷 알라딘이라든가 뭐 교보문고라든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군데가 다 US24시라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렇게
책을 한번 사서 보시라고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